네, 지금 5일간 지역 발생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 3일 간격으로 지역 발생은 1명도 없을 정도로 이제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오늘 기준으로 어제 모두 8명 발생했지만 8명 모두 해외 감염 사례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는 1명도 없습니다. 이틀 전에도 국내 발생 1명도 없었고요. 또 그로부터 2, 3일 전에도 1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내 발생은 거의 진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국내 확진자가 있습니다. 6.8%인데 10명 가운데 7명이 대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확인하지 못한 감염원이 있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완치율은 꾸준히 높아져서 현재 85.3%, 이제 100%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접어들면 이제 회식, 모임, 외출할 수 있게 됐고요. 일단 국립공원과 국립미술관 우선 개장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고 종교시설, 유흥시설도 원칙적으로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는 2팔 간격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로 가리고 하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해 주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가 설사 종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접어드는 건데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발표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생활 속 거리두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 2주간에 7명, 어제까지 포함하면 10명으로 산발적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의 환자가 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대구의 경우 방역 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환자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동안 사람 간 접촉과 이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소규모 감염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백순영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관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게 됐는데 기본적인 것은 국내 감염이 확 줄었다는 거죠. 지금 보면 5월 3일, 5월 1일, 4월 29일 계속 국내 발생이 1명도 없었어요. 예, 절대적으로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있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조용한 전파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항상 문제점일 수밖에 예. 없고요. 이 생활 방역이라는 것의 문제점이 제일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을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예. 아프면 쉬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예. 아프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무증상, 또 경증도 아주 권태감, 미열 정도, 뭐 설사 조금 하는 정도를 갖고서 과연 우리가 직장을 쉴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럼 직장을 쉬었을 때 정부가 어떤 보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직장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있어야 되는데 이 거리 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정말 창의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창의적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글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는 건 방호벽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공간에서도 장시간 같이 있는다면 방호복을 하나 더 만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됐든지 간에 예. 뭐 일본서는 그 골판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요. 하다못해 골판지를 할지라도 방호벽을 하나씩만 쌓아주면은 또 자리의 위치를 잘 배치만 해준다면은 뭐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있던 방법들에 의해서 예. 방호벽을 하나 더 쌓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사이 두 팔 간격이라고 하면은 어디 줄을 서 있거나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그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는데 장시간만 아니라면은 뭐 두 팔 정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경우가 직장이고 학교이기 예, 때문에 예. 여기서의 창의적인 방법이 꼭 필요하겠죠. 지금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쉬었다가 다시 일하게 되는 그런 직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 재배치 같은 것도 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리 재배치가 지금 대각선으로 한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예. 그래도 역시 거리상으로 볼 때는 마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마스크가 아닌 방호벽만 하나 더 쳐준다면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 방역 우리가 기다렸던 상황이지만 막상 또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활 방역일까 또 좀 생각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일단은 연휴가 지난 다음에 한 일주일 보고서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는 생각은 들지만 잘 될 것으로는 봅니다. 좀 성급한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 사실 지금 어제 그제 연휴 이렇게 쭉 보면은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이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좀 느낌은 다 풀어져 있던데요. 그런데 지금 이 좀 한 가지 좀 문제를 지적하자면은 이 방역 당국의 책임자께서 위기 경보 상태를 심각에서 위기 경계로 내릴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네. 이건 사실 발언할 일이 아닙니다. 상태가 좋아지면은 분명히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결정할 일이거든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꾸들 이런 발언들을 하셔갖고 예. 국민들이 오히려 이게 옛날 코로나 사태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단계를 내리는 것까지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 아니 성급하다기보다 해야죠. 내려야 되는데 상태가 예. 좋아지면 예. 이런 발언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린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릴 수 있지만 예. 아직은 아슬아슬해서 못 내리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예, 여전히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겠죠.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개학도 곧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데요.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2020학년도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등교 수업은 5월 연휴가 끝난 후 2주 뒤인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진로와 진학의 부담이 큰 고등학교 3학년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실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5월 13일부터 우선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한 주 뒤인 5월 20일에는 고2, 중3, 초 1, 2학년과 유치원이 5월 27일에는 고1, 중2, 초 3, 4학년이 마지막 6월 1일에는 중1, 초 5, 6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 들으셨는데요. 일단 해당 학년 학부모들은 아주 관심이 큰 내용이죠. 다시 보면은 13일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먼저 등교 개학을 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개학을 하지만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그리고 유치원은 20일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혹시 교수님, 왜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먼저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이게 지금 부모들이 직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일본에서도 지금 학교에 개학을 하고 할 때 대면 등교는 저학년부터 먼저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래요? 일단 고3부터 먼저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시행착오가 있나 없나 잘 보고 예. 또 면역 진단이라는 방법이 지금 많이 확립되어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FDA에서 그 승인한 것을 보면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근거도 좀 가지면서 지역적으로 순차적으로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금 날짜를 다 정해놓으면 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무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환자가 생겼을 때 대처라는 것도 사실은 시차가 상당히 나거든요. 싱가포르에서도 보시다시피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감염이 조용하게 일어나면서 조부모한테 가는 것은 시차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또 이런 순서대로 잘 간다면은 우리나라가 방역의 모델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도 같습니다. 예. 정의연 평론가, 교수님은 여전히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일단 고등학교 3학년 하고 또 순차적으로 하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한 달, 두 달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대한민국을 사실상 올스톱 시켜서 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제 질문도 있고요. 물론 이제 교수님처럼 의사 출신 의료 전문가들은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또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정부의 결과 이제 발표. 정부 이제 발표를 보니까 어쨌든 질병관리본부라는 의료,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당국의 고민, 거기다가 이제 학부모, 교사들까지 사실상 엄청난 숫자의 여론조사 또는 실질적인 이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선택한 것이고 거대한 실험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생활의 거리두기를 실전하면 한번 해보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국가적 목표를 정했으니 한번 가면 좋겠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빠져 있는 것이 실제로 그러면 지금 10명 이하로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는데 과연 몇 명일 때 우리가 그러면 몇 명의 확진자가 다시 나오면 자 그러면 고3부터 개학을 시키고 단계적으로 내려왔을 때 몇 명이 그러면 기준이 되어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 네. 사회적 합의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냐 10명이냐 아니면 100명이냐 이 경우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저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곧 이어서 우리 사회가 통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이것을 지켜나가자. 아니면 다시 학교를 셧다운, 이제 문을 닫고 우리가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정부 당국에서는 50명 이내로 25일인가요? 완화된 거리두기 할 때 그걸 기준으로 정했죠. 예,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범위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성급하다는 의미는 과연 되돌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시차가 많이 났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면 되돌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하자는 얘기고 계속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좀 희생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전교생이 등교하는 것을 8월 말 정도를 목표로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또 3학년만 해놓고 다른 학생들은 또 계속 쉬라고 하기도 힘들 거고. 노영희 변호사, 당장의 저학년 부모들은 아주 힘들다고 해요. 그럼요. 지금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아이들을 계속해서 집에서 온라인 하라고 하는 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줘야 네.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우려에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싱가포르의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초창기에 사실은 좀 너무 일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자만심을 가지고 했던 측면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고3 아이들이 이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아마도 이제 점차적으로 내려가겠지만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사실 거리두기 같은 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집에서 지금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고 또 그 고학년들이 이미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차피 이걸 계속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침이나 기준 같은 걸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안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싱가포르도 사실 전면 개학이 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지금 꼭 개학 때문에 다시 확산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싱가포르 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그 열악한 환경, 밀집돼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였다고 또 하더군요. 예,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 불법 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지금 보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만의 개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제 말씀은 이것을 탄력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고3 뭐 이렇게 저학년 여러 번 해가면서 또 한 가지 면역 진단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덜 된 부분부터 먼저 지역적으로 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역시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현재 개학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개학 날짜 정해져 있으니까요. 준비하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FDA가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치료제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는데 우리도 효과가 인정이 되면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내용 들어보실까요? 미국 그 식약처가 중증 환자에 대해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국가에서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한 그런 대규모의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충분한 그런 환자 사례를 모아서 분석을 해야 이 치료가 궁극적인 치명률, 사망률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 위중도를 낮추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그 임상 연구, 임상 시험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부작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환자에 대한 투약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여주어서 그런 면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식약처, 복지부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렘데시비르가 대체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제일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이었고 실제로 인비트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아주 잘 드는 약이었는데 기대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세계적으로 63개소의 의료기관에서 1,063명을 했는데 실제 이것은 정맥 주사입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어서 15일간의 치료를 11일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이고 사실 치사율은 별로 미미하게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어요. 원래 어떤 치료약이었습니까?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였는데 예. 에볼라 치료제로서 부작용은 강하면서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패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 경증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경구 치료제가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중증이 돼갖고서 여러 장기에 부전이 된 상황에서는 이 약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에 대해서 효과는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되고 어떤 치료 방침을 해야 될지도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에볼라는 증세가 어땠습니까? 에볼라는 사망하는 정도로 바이러스가 완전히 증식이 되면 출혈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에볼라 치료제였던 것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쓴다면 에볼라 증상과 코로나19 증상이 좀 비슷하다는 그거보다는 겁니까? 바이러스가 RNA였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일반적인 RNA 바이러스에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예. 지금 RNA 중화 효소를 우연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원래는 이게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뉴크레오타이드 아날로그로 틀린 거를 만드는 것인데 그거 만드는 것 자체도 저해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RNA 바이러스에 쓸 수 있는 약으로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신장 독성이라든지 간 독성이라든지 저혈압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아직 다 확인된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절반만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에볼라 치료제였는데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려고 하고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완벽한 치료제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치료제로서는 치료 방침을 잘 만들면은 임상 실험을 더 많이 거치면은 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 치료 효과라는 것이 그다지 미미하지 않은 것이 치사율을 낮추는 것도 거의 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기대는 좀 미미한 편입니다. 말 나온 김에 치료제 혹시 개발한다면 언제쯤이나 만나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이게 지금 제일 그 기대가 됐던 치료제인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로 치료제 만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에볼라 치료제지만 이 물질의 재창출이죠, 효과가. 예. 에볼라 치료제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이 임상 3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품목 승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도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 치료제를 만든다는 것은 부작용을 또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고요. 실제 지금 있는 물질들 중에서 부작용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이 코로나19에 잘 듣는 약을 찾고 있는 것이 먼저겠죠. 종식 선언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사실 그전에 메르스라든지 사스는 종식 선언을 했지요. 이 바이러스가 다른 것이요. 예. 이 사스 바이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염이 되면 될수록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면서 점점 전파력이 낮아졌는데 이 바이러스는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어려운 부분만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면역 샘플을 막 약하게 해서 우리 재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그렇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의 감염이 되는 것도 진짜 바이러스의 작용인지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인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전파력 자체도 약해지지 않고 자꾸 변이들이 생기고 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도 안 됐고 지금 넉 달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연구가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다. 예. 자, 외국 사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일본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발언 내용 들어보실까요? Mr. President, overall, South Korea has done 5 times more tests than the U.S. per capita. Why is that? I don't think that's true. That is true. And you said this morning that the White House said the U.S. passes South Korea in virus testing. Who are you with? Yahoo News. Gentlemen, I just want to make it clear that South Korea's testing was 11 per 100,000, and we're at 17 per 100,000. So, Are you going to apologize, Yahoo? That's why you're Yahoo, and nobody knows who the hell you are. 4月7日に宣言した緊急事態措置を実施すべき区域を7都府県から全都道府県に拡大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旅行など都道府県をまたいで人が移動することをまん延防止の観点から絶対に避けるよう住民の方々に促し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꾸 한국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을 많이 한다고 꼭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는 잠재적인 지역사회 전파를 완전히 막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진단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미국이나 일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못 막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단을 많이 해도 환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의 모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초기에 환자가 많이 늘어날지라도 무증상 감염자를 다 찾아내서 지역사회 전파를 완전히 막았다. 하지만 아직도 대구, 경북 지역에 약간 남아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완전히 제압을 했다고 볼 수는 있죠. 예. 예, 코로나 관련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미생물학 교실 백순영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